한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일구기 위해 제주의 가치 재발견을 제작했다. 제주섬을 시작으로 시장과 신장로, 목장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근현대사를 모두 9편에 걸쳐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4.3, 한국전쟁까지 참으로 모질고 굴곡진 역사였지만 지금의 제주를 만든 역사 역시 근현대사다. 지금까지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제주 근현대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나간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자 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KCTV 제주방송은 모두 9차례에 걸쳐서 제주의 가치 재발견 프로그램을 방송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의 제주 근현대사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주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4.3 그리고 6.25라는 참 암울한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지금의 제주가 된 데는 제주의 근현대사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근현대사를 우리 전문가의 눈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더 쉽게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함께해 주신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아주 새내기의 풋풋함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신 우리 허은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아주 더울 때나 또 바람 불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밖까지 헤맸습니다. 네. 저희가 출연 요청을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아주 흔쾌히 이렇게 해주셨고, 근데 막상 출연하고 나서 좀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전화들 볼 때마다 이분 네. 전화들 오시는데 대체적으로 재밌다. 네. 그리고 마치 다이제스트처럼 이게 한 편씩 이렇게 몰아서 그렇죠. 이 근대를 정리해 주는 게 길지도 않으면서도 나중에 볼만하다.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은 이걸로 박사학위 따신 분들이 조금 네가 왜 나서가지고 다 해놨냐 그런 농담입니다만은. 네. 왜 헌지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제 또래보다 좀 제주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막상 이렇게 이사장님이랑 같이 다녀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게 좀 습자지 같이 얇은 지식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막상 이렇게 배우면서 다니다 보니까 제주도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게 참 재미있다 이런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피드백들도 저도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잘 다룬 것 같다 이런 피드백들을 받았을 땐 좀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방송 제작하고 있는 데가 이 고시 주택이거든요. 선생님 이게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이죠? 여기도 지금 프로그램하고 잘 매치가 되는 공간이죠. 잘 잡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제주 건축에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식 이게 서로 이렇게 절충형으로 합쳐진 그런 건데 이게 여기 탐나무로광장 조성 사업하면서 여러 건물들을 철거했는데 그때 문학에 계신 분들이랑 해서 많이들 신경 써서 이 옆에 있는 산지천 갤러리 목욕탕 건물을 하고 요거를 존치시키자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거를 이제 새롭게 좀 복원 정비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역시 시간이 때가 묻어서 훨씬 좋고요. 그렇죠. 이 건물 자체가 이미
우리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일종의 시간이 걸쳐 있는 하나의 증거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건물의 틀은 제주형 그 우리 이제 민가 그건데 그게 이제 외정 때 이러한 그 일본식인 게 가미되면서 우리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닌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제주도에 살았던 이 성내의 민가의 전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건축적 가치도 따져서 이게 보존을 했던 건데 그렇게 보시면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과 아주 딱 맞는. 딱 맞는 데죠. 가치를 재발견하는. 네네. 제가 그 이사장님 참 오래됐는데 그 무슨 세미나에 갔을 때 이 제주 성과 관련된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당시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취재 기자로 갔을 때인데요. 참 제가 받은 느낌이 색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통해서 제주의 성을 우리 지금 김승철 감독이나 이런 팀들이 새롭게 이렇게 복원을 해서 보다 보니까 제주 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그 이사장님이 이전부터 보면 이 제주성 복원 또 제주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가장 상당히 역설을 해오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뭐랄까 어쨌든 우리 그 공간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 제주성이란 그 하나의 이 역사적 경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 완강했던 어떤 건축물인데 이게 최소 한 500년 이상 이 온도심에 있었고 이제 일제 강점되면서 읍성철폐령이 내려지면서 이게 해체됐고 그래서 지금 한 200여 미터 남짓 오연단에 좀 남아 있고 그나마도 뭐 여장도 없이 이렇게 복원돼 있어서 상당히 궁색한데 최근에 뭐 화재로 불타버렸지만 아마 다시 복원하겠죠. 그 오키나와에 가면 슈리성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 때 그 미군하고 전쟁 과정에서 그 일본군 사령부가 거기 있어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사라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오키나와 가면 비행기 탈 시간이 좀 남거나 그러면 반드시 한번 들리고 오는 데가 거기잖아요. 일종의 그런 식의 것으로서 난 제주도에도 이 제주성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제주성은 그 복원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성곽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비하면 뭐 예전에 그 옛길들이나 그 다음에 그 성의 밑에 그 돌만 드러내 버렸는데 이러한 여러 개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저쪽 동남부 쪽에 거기는 실제 성곽이 남아 있어요. 그 위에 이제 피난민촌을 지으면서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삭제돼 있고 또 하나는 제주시만 해도 천년 도시잖아요. 천년 도시인데 뭐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성에 대한 이 복원 필요성이라든가 뭐 그건 나만의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필요하다.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 독일이나 지금 일본이나 엄청난 폭격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초토화됐도 지금은 거의 다 그 다음에 좀 살만하니까 그런 것들 다 복원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린 되게 어쩌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10대 경제대국 뭐 이렇게 얘기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린 참 그런 게 소홀하다. 이사장님 통해서 듣게 되면 제주성에 대한 이런 복원이라든지 그냥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단순한 관광 상품을 떠나서라도. 우리 허은진 기자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도 들었겠지만 같이 촬영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또 옛길도 걸어봤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제주성 자체가 제주랑은 조금 연관짓기가 쉬운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주성 남아있는 곳을 한번 같이 갔을 때 구간이 생각보다 짧고 남아있는 곳도 좀 댕강 끊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런 게 옛길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옛날 옛길들을 둘러보다 보니까 칠성통, 칠성통 쇼핑의 거리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곳들도 옛길이어서
이런 데가 다 이유가 있었구나. 뭐 항 때문에 그런 쇼핑거리가 형성됐다던가 그런 얘기들도 재밌었고, 또 골목골목에 있던 불을 막는 뭐 불막골이라든가, 또 나레이션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발음인데 가락쿤물, 네, 뭐 성한 사람들 물을 책임지던 그 가락쿤물 현장들을 또 가봤는데 꽉 막혀 있고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아쉽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사장님 그 우리 출연해서 하신 말씀 중에 네. 이 길은 제주성의 지문이다. 네. 지문이 지금 이 지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의적인 표현이죠. 예, 이런 이 손의 지문이기 의미처럼 땅에 새겨진 일종의 지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가장 오래 가는 게 사실 지명입니다. 지명. 지명, 예. 그 지명은 사실은 그 공간에 건축물이 사라지고 랜드마크에 뭐가 사라져도 오래 남는데, 지금 제주시 원도심에는 옛 길도 남아 있고, 지금 뭐 시장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좀 끊기고 이랬지만 지명도 지금 그대로 추적이 가능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남아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 지문을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할수록 이 원도심의 생명력도 있는 것이고, 결국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과거에 여러 영광과 뭐 회한과 이런 게 있듯이 도시의 어떤 서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쭉쭉쭉 아파트촌에 이렇게 재건축하면서 지어놓은 것과 달리 옛길에는 이제 그거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와 스토리들, 역사들, 이런 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콘텐츠로서의 소중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제주도가 관광하고 인문관광도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콘텐츠들을 잘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주 좀 고급 문화로서 제대로 쓰면 하는데, 지금 뭐 뭡니까 원도심 트레킹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간간히 이제 실험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저런 서사적인 도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상품 만든다라는 얘기를 떠나서 콘텐츠로 제대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우리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성과 옛길, 어쩌면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상당히 역점을 둬서 시작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우리가 시장 그리고 이 항쟁까지 이어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시장에 주는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네트워킹 되는 하나의 장이죠, 장.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가장 오래된 인간의 그 문화 중에 하나이고, 그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그 물물 교환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했었고, 나중에 재화가 이용돼서 옮겨 다니기도 하고, 나한테 부족한 거를 구매하기도 하고 남는 걸 팔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끼리의 이런 서로 만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시장은 뭐 어쨌든 일단 경제적인 구조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또 거기서 네트워킹되고 만나다 모이다 보니 일종의 그 항쟁편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뭐 동학농민혁명도 말목장터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3.1 만세운동도 아우네 장터에서 시작을 하고, 이런 것처럼 뭐 우리 제주도의 세와리 해녀항쟁도 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대를 갈무리하고 이렇게 엎어내는 혁명의 광장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허 기자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 시장하면 이미지가 좀 오래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가치의 재발견 촬영을 하면서 제주도에는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시장이 늦게서야 들어섰다는 얘기도 좀 재밌었거든요. 저기 뭐 시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물건만 넣고 사라진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이 시장 아까 말씀 중에 어쨌든 이게 이 항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우리 광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게 광장의 문화가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제주에는 이 항쟁에서 바로 우리 어머니 해녀를 빼놓을 수는 없고요. 또 보면 이제 이 근현대로 돌면서 우리 그 제주 해녀들의 아주
강인함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제주 발전의 원동력도 됐고 또 제주 항쟁에 가장 그 열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그 감명 있게 받았거든요.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제주도에서 일단 뭐 이렇게 좀 해녀 얘기로 좀 넘어가는데 그 해녀라는 존재는 뭐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등재되고 뭐 이래서 뭐 다 알고 있지만 사실 해녀라는 존재는 상당히 그 애환과 어떤 시련과 고통의 이름이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말로는 뭐 점례라고 부르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다루면서도 재밌는 게 민족사적으로는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기울고 이럴 때인데 그 시기에 이르러서 해녀들은 오히려 해방이 되는 거꾸로 족쇄가 풀리는 그래서 해녀들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대한제국기 들어가면서 한 시대는 상당히 새롭게 뭔가 꿈을 꾸고 할 수 있는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그런 시대였지 않냐. 그렇지만 이제 또 일제강점기가 구조화되고 가면서 또 수탈해야 되니까 그거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항했던 게 이제 세월의 해녀 항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녀들이 역사에서 보면 제주의 이 격변기인 근현대는 오랜 세월의 족쇄를 풀고 이제 제도로부터 해방이 된 그 과정에 새로운 시대를 맞았고 이제 진상공역에 시달리다가 가족을 위해서 이제 물질을 하는. 그래서 지금 해녀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 자식 때문에 이제 그 이승질 저승질을 가르는 그렇죠. 그 노동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해녀들은 제주의 역사에서 그러한 그 특히 생활사에서는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었고 이후에 해녀의 활동이 사실은 나중에 오사카 노동자들 가는 이런 거에 노잣돈도 만들고 하면서 해녀 자체가 사실 근대 경제에 하나의 어떤 기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갔다 온 걸로 밭도 늘리고 뭐 재산도 늘리고 하면서 그런 재산이 나중에 거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해녀 한 분이 뭐 그 99개의 밭을 샀는데 그 중에 33개는 저 뭡니까 그 4.3 때 죽어볼 나이 살리느라고 그랬고 6.25 때 또 뭐 나이 뭐 했고 그 다음은 대학 보내라고 해가지고 99개 밭을 다 썼다. 그런 말처럼 그 말 속에 되게 많은 게 함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허 기자는 해녀를 바라보는 시각 또 아마 뭐 또 제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그 말씀하셨지만 제주 경제를 어떻게 보면 책임졌던 분들이기도 한데 사실 다른 지역 가서 물질을 했다는 얘기는 언뜻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뭐 외국으로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갔던 거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약간 제주 해녀가 어떻게 보면 제주의 어머니들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 당연히 이렇게 제주 가족들을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먹먹하기도 하고 좀 어머님들의 강인함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보면 그 출가 해녀, 이사님 출가 해녀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그러니까 뭐 맨 처음 시작될 때 뭐 한 뭐 김영 뱃사공 누가 240명 정도를 데리고 시작을 했다는데 최대 호황일 때 한 1930년대 중반 되면 가장 많이 나갈 거의 한 4,000명까지 5,000명까지도 보는데 평균적으로 한 3,4,000명 이상이 나가 있다고 보죠.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해녀가 한 7,500명 정도 됐으니까 반 이상이 어쨌든 수익이 몇 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나가고 육지부 또 뭐 우리 잘 아는 독도 뭐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하는 바깥 물질을 결국 다녔던 거죠. 이분들의 그러한 헌신들이 아마 아까도 언급하신 경제적 자립의 기반 또 제주 교육의 기반이 됐다고 봐도 뭐 무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근대 시대 왕조 시대에서 자본주의라는 일제강점기지만 자본주의 시대로 바뀐 거죠. 경제가. 당장에 황금 작물이 없으면 돈이 되는 게 없으면 굶어 죽게 되니까 그 돈이 되는 물건은 어쨌든 그 당시에 해산물을
물속에 들어가서 따서 갖고 오면 어쨌든 간 팔아서 쓸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별다른 노동시장이 없던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의 그 황금을 위한 노동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그게 지금의 각 해촌들 이런 쪽에 그걸 많이 변화시키죠. 심지어 마을까지도 이동시키고 물론 이제 신장로하고 겹쳐서 그 해안 도로로 이제 생기면서 되는데 그러한 해녀의 역할에 대해서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예.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 제주 해녀들이 또 어쨌든 제주 항일 또 항쟁의 역사의 아주 중심에 서기도 했잖아요. 허 기자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항쟁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주의 가치 재발견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주셨던 해녀 항일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조천 만세 운동 뭐 이런 것들은 유명하지만 사실 법정사 항일 투쟁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일 운동에 비해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그뿐 아니라 저희가 거의 하루를 약간 공쳤다고 표현해야 되나? 강창보 의사의 이런 그 기념비, 추모비를 찾으러도 다녀야 됐었는데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찾기도 되게 힘들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일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그 시장,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이라는 개념이 아닌 우리 소통의 광장, 그리고 또 항쟁의 역사로까지 이어졌던 우리 해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시다가 아주 분개를 하셨다고 저희 제작진들이 얘기를 하던데 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실상 그 제주도의 항일 운동은 대부분 사회주의 계통의 항일 운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념적 잣대 이전에 그 하나의 그 당시에는 시대 정신이었고, 그래서 이 제주도의 항일 운동가들이 항일 운동가로서의 인정도 되게 늦게 받았고,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지금도 뭐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지도급으로서 이름이 명망이 높았던 분이 이제 강창보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유공자로도 늦게 인정받았지만 후손이 없어서 저희들이 2005년에 지금 돌아가신 또 그분도 또 통일운동가였던 분인데 고성화 선생님이 비석을 세웠다고 해서 예전에 본 기사도 있고 해서 우리가 거기 찾아가자. 그래서 했는데 첫날 가서 못 찾았어요. 도저히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뭐 학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취재했던 기자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보훈처라든가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뭐 아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어찌 해서 그 다음날 가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참 황망했던 게 벌초가 한 5, 6년 동안 안 했는지 그냥 완전히 어묵밭이에요. 그 비석도 꽤 큰 비석인데 그것도 반쯤 가려져 가지고 뭐 우리 그 드론으로 촬영한 것도 나오지만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긴 또 두 분이 그 가족 묘지인데 두 분이 형하고 아우가 다 독립운동가예요. 강창거 선생이라고 그분은 또 그 농업학교 거기 항일운동 그 사건으로 또 옥고를 치르셨던 분이고 유공자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했고 뭐 보훈처에서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유공자로 도장 한번 찍어서 올리면 그걸로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참 씁쓸했고요. 여전히 우리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이 태도나 이 배려들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고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그런 선조들의 그런 거를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놔둔다는 것은 이건 공동체의 책임의식의 결여고 또 그거를 뭐 관련 부처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팽개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러한 그 보살핌이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든 당장 내년에 거기 벌초라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 관련 기관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갖고 또 우리 이 유공자에 대한 그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그 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기획들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처음에 우리 마지막 편을 할 때 좀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주제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항쟁의 역사까지 왔는데 이제 약간 좀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요. 이 산업화의 과정, 이제 신장로 또 고구마. 우리 허은진 기자가 아까 이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알아봐서 인상 깊은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뭐 감흥이 왔나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경제가 중요하니까 저 네. 개인의 경제. 네. 신장로나 고구마 같은 경우도 좀 경제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장로 처음에 이사장님이 원고를 주셨을 때는 처음에 대충 훑어봤을 때 수탈을 위한 도로다. 뭐 이렇게만 돼 있어서 조금 그냥 괜히 보기 싫고 막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신장로가 생기면서 마을의 중심이 옮겨가고 마을 경제권들이 좀 바뀌어가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산남과 산북을 잇는 5.16 평화로 뭐 이런 제가 자주 타는 도로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경제가 옮겨가는 데 역할을 한 길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 고구마를 먹고 좀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사실 제주도의 그 경제 작물 했을 때는 감귤을 가장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고구마였고 그 고구마로 인해서 전분 공장들이 돌아가고 또 그 전분 공장으로 인해서 양도 산업까지도 이어지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일제강점기 수탈까지 또 이어지는 이런 경제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모든 게 연관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장로와 고구마 이게 하나의 공통 분모가 수탈이라는 게 같아요. 근데 또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래도 이 제주 경제라는 큰 틀을 만드는 데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기여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의 모든 산업적 구조는 일제의 한반도 수탈의 정책적인 그렇죠. 네, 그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그 구조 내에 종속 변수로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여기를 살아가는 민중들은 그 구조 내에서도 이제 삶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신장로란 것은 그 일제가 이제 원래 일제 전에부터 사실 저런 근대적 의미의 것들은 있었지만 그걸 집행하고 깔기 시작한 건 이제 일제가 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장로 하면 일제의 유산으로만 기억하게 되는 것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신장로라는 거는 어쨌든 일제가 깔았지만 그 신장로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그 신장로가 들어오면서 간단히 보면 도로가 새롭게 바뀌면서 왕조 시대와 근대 일제 강점기가 확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을까지도 이제 경제 중심지로 이동이 되죠. 예, 뭐 면사무소 가고 학교 가고 뭐 이렇게 다 가면서 이제 일주도로 쪽이 이제 제주도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비록 전체적으로는 수탈의 경제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아까 해녀들처럼 황금작물 노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기반 속에서 있던 건 제주도민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장로를 깐 것도 도민들이 한 거예요. 다 노역으로 동원돼 가지고. 근데 그러한 그 신장로 이야기 속에 사실 수없이 많은 가난과 또 어떤 나라를 잃어버린 또 식민지 백성의 한과 이런 게 많이 번복돼 있겠죠. 번복돼 있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도 아이는 태어나고 또 시간은 이어지고 사람들은 또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걸 보면서 강인한 그런 제주 사람들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마을 지형이 바꿔버렸어요. 신장로가 생기고. 그렇죠. 원래 중심지가 약간 이젠 조금 침체가 되고 예. 이 마을 소위 말해 일주도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해안변 마을이 아주 중심지가 대표적인 게 서귀포잖아요. 그렇죠. 서귀포는 이제 계양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어쨌든 서귀포는 뭐 거의 일제 시대에 네, 중심지. 이제 제주도의 그 권역 도시로 부상한 그런 곳인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옛길이 살아나면 그 옛길 주변에 있던 마을들도 또 살아나더라. 예. 이게 또 다른 또 하나의 그 현상이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 신장로 하다 보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516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516 하면 뭐 군사 쿠데타인데 이제 516도로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사장님은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왜 없으십니까? 그러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 요즘 그 예전에 뭐 친일 동상이나 최근에 전두환 동상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없애지 말고 거기다가 아예 그 뭡니까 불명예스러운 비를 세워서 이게 참 뭐한 거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역사 보존 방식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상징의 어떤 또 층위가 좀 따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5.16 도로라는 명칭으로는 오히려 이게 우리가 그 5.16 도로 기념비를 봐서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칭 자체가 5.16 하니까인데. 그리고 우리 계속 5.16이라는 걸 기억해 하고 전수시키고 있잖아요. 아까 지명이 가장 오래 간다 그랬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걸 쿠데타 이름으로 난 계속 오래 지속시키는 건 정말 옳지 않다. 오히려 뭐 그 붙일 이름이 좀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산 어깨를 넘는 구름다리 같은 도로잖아요. 그런 도로에다가 우리가 그 어두운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명칭을 계속 상징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오히려 후손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제주의 이미지를 위해서나 뭐 제주도는 여전히 그 군사문화나 이런 거를 뭐 유지시켜주는 그런 동네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뭐 반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5.16 도로 명칭은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을 목장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게 마을 목장 이야기를 별도로 이렇게 약간 띄어내서 별도로 한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 뭐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보면 왕조 시대에 가장 제주도다운 걸 형성했던 그게 뭐 민이 했던 관에서 했던 간에 그걸 살펴보면 어쨌든 말의 고장이라는 전근대 시대의 그 타이틀 그거 역시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빠뜨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앞에 배치했으면 좋았는데 그 여름에 뭡니까 부구리, 진드기 이게 있고 하니까 우리 좀 뒤로 미루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맨 뒤에 꼴랑지로 붙어가지고 요번엔 졸지에 가서 눈도 맞고 아주 그런 데서 촬영도 하게 됐는데 이 공동목장이 우리가 보면 이제 전통적인 거라고 보지만 사실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유산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많게는 140개까지 조합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일제 이 행정 통틀어서 막 강제적으로 막 조합을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국마장했던 곳은 이제 국유지니까 통째로 일본이 이제 총독부 일제 유산으로 가져가잖아요. 재산으로. 그걸 갖고 이제 자기네 식민지 경영 방식에 맞는 업종으로 이제 재편하려고 한 게 면양도 키우고 뭐 우마 증식하는데 그 통조림도 만들어야 되고 군사용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식용으로도 먹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러니까 이제 제주도가 어쨌든 소든 말이든 번식이 잘 되고 잘 키우는 데니까 이걸 해보자 해서 일제가 만든 경제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공동목장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보면은 옛 땅이 그대로 다 활용됐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데는 뭐 여러 개의 목장으로 쪼개지지만 10개의 목장이 10개의 목장이 다 계승이 되는데 이것도 촬영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강계 가시리 간마장 거기는 그래도 220만 평 통째로 마을꼴로 아직 남아있는 데라서 갔는데 그건 역시도 복합적인 공간으로 쓰이지 이런 그 우마의 이런 정확한 목장 용도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많던 공동 목장도 지금 뭐 거의 다 팔려나가가지고. 그렇죠. 거의 뭐 네. 대기업들에게 그렇죠. 먹었죠. 근데 거기는 이제 몽골 때부터 하면 한 700년 가까이 네. 그 몽골의 이제 초지 관리 전문가들, 예, 양마 관리 전문가들이 와서 시작한 초지 만들기의 그 결과물들이 우리가 본 민둥 오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초지가 가장 광활 했던 제주도가 지금 초지가 얼마나 나왔을까. 다 골프장이니 뭐니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그 정말 그 초지로서는 최적지들인데 그런 부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미래 산업에서 뭐 비트코인이 뭐니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지속 가능한 건 식량이에요, 식량. 뭐 어디 가더라도 결국 먹고 사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요즘 뭐 우리 막 밀식 산업에서 양계 뭐 이런 것들 뭐 저 그다음에 저 소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어차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면 미래 산업의 현장으로서도 여전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런 초지, 우량 초지를 갖고 그 200에서 600m 사이에 했던 옛날 십소장의 그 영역들은 미래의 자산이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뭐 골프장이다, 뭐 리조트다 이렇게 하면서 한 것들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미래 산업 차원에서 식량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새롭게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너무 문화적인 것만 조명해서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건 좀 그런 좀 산업적 가능성으로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먹거리와 관련된 거는 옛날 게 없어요. 맞습니다. 뭐 잔존이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한 거니까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공동 목장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반추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주 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마을 목장까지 정말 우리가 해왔던 모두 9편의 프로그램을 한 4, 50분 안에 전부 정리한다는 게 될까 했는데 어느새 이제 종착역까지 왔습니다. 그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그 두 분 정말 비가 오나 아까처럼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이 촬영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끝으로 이야기는 좀 꼭 하고 싶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좀 이거 좀 첨가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먼저 우리 이번에는 허은지 기자부터 할까요? 사실 저는 이 가치의 재발견 함께 참여하면서 어쩌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가치라든가 그 의미들을 좀 재조명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좋았고요. 그리고 박경훈 선생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못했던 말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고 방송이 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광팬이 하나 생겼네요. 이사님 마무리해 주시면. 예, 어쨌든 뭐 우리 국장님한테 이 제안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후회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이런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지금 이걸 다 하고 나서 오늘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도 되게 큰 공부가 됐던 그런 기회이기도 했고 또 많은 그 시청했던 분들이 이제 뭐 지인이든 누구든 전화가 와서 하는 말 중에 이제 참 인상적이었던 건 되게 쉽게 그렇죠. 압축적으로 보여줘서 너무 그게 좋았더라 해서 나름대로 이번 프로그램이 내 개인한테도 참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또 관심 갖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방송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라고 또 느끼고 어쨌든 뭐
분량이 좀 방송 분량이 짧으니까 압축시켰던 부분 빼고는 뭐 나름대로 되게 재밌었고 의미가 있었다.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늘 아주 뭐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 이야기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유익한 그런 내용이었으면 하는 저희 개인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그 제주의 가치 재발견 프로그램 혹시 아직도 못 보셨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 회사 VOD를 통해서도 전편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제주 발전에 아주 근간이 된 것이 제주의 근현대사인데요. 이거를 좀 더 쉽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도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주의 가치 재발견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박경훈 이사장님 내년에도 더 수고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올해 그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과 또 여러 주위에 도움 주신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또 책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또 저희가 제작하는 것도 현재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 스태프들 모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